여보, 우리 이제 좀 아껴 살자.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면서요. 연봉 5,800짜리 남편이 절약을 선언한 날, 저도 선언했습니다. 남편 밥도, 시댁 선물도, 명절 차례상 재료도 전부 끊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9년치 팀 회식 영수증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7층. 2월 중순의 저녁은 창문 밖에서 찬바람이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고 난방비 고지서가 또 한 장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마트 본사 MD팀에서 9년을 일한 그녀에게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흐름이었고 흐름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상품이 왜 팔리고 왜 안 팔리는지를 읽어내는 것처럼 이 집 가계부도 읽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번 달 지출 총액 472만 원, 아파트 관리비 31만 원, 공과금 19만 원, 식비 및 생필품 112만 원, 시어머니 용돈 30만 원, 시아버지 용돈 20만 원, 남편 양복 드라이클리닝 8만 원, 남편 자기계발서 구입비 3만 원, 경조사비 합산 67만 원, 기타 잡비 182만 원. 미진의 월 실수령은 268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출 항목을 쭉 훑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용비 4만 원, 점심값 24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박준혁의 월 실수령은 39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합산 소득은 663만 원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매달 빠듯했습니다. 결혼 9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장이 넉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때 소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아껴 살자. 씀씀이가 너무 해퍼. 미지는 형광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씀씀이가요? 봐봐. 매달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 식비도 줄이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절약이 최고야. 미지는 명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식비 112만 원 중 남편이 직접 장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 양복 드라이클리닝도 남편 자기계발서도 시댁 용돈도 전부 미진의 카드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씀씀이가 해프다고요. 미진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래. 좀 줄여봐. 마트도 자주 가지 말고. 준혁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형광펜 뚜껑을 닫고 명세서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좋아요. 아껴볼게요. 진짜로요. 그날 밤 미진은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MD팀에서 9년을 일하면서 익힌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가를 낮추려면 먼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비용을 줄이려면 먼저 무엇에 돈이 쓰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미지는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로 항목 지출 내역, 가로 항목 수혜자, 그리고 한 칸씩 채워나갔습니다. 식비 112만 원 수혜자, 남편 포함 가구 전체. 하지만 장을 보고 밥을 짓는 사람은 미진 혼자였습니다. 시댁 용돈 50만 원 수혜자 시부모님. 남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시동생 경조사비 수혜자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남편 드라이클리닝, 자기계발서 수혜자 남편이었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수혜자 가구 전체. 하지만 납부자는 미진이었습니다.
표가 완성되자 미진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씀씀이가 해프다고 한 건 이 집 전체 지출을 말한 거겠죠. 하지만 그 지출의 대부분은 미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미진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전부요. 미진은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절약 실행 계획, 미진 담당 항목 기준.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절약을 원한다면 미진은 미진의 지출만 줄입니다. 남편 몫으로 들어가던 것들, 남편 식사 준비, 남편 용품 구매, 남편 부모님 용돈, 남편 동생 경조사비은 이제 해당 수혜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미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절약. 진짜로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부터 미진은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자기 것만 꺼냈습니다. 달걀 2개, 방울토마토 1줌, 식빵 2장. 준혁 몫의 아침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거실로 나와 식탁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밥 없어? 저는 제 것만 준비했어요. 당신 말대로 절약하려고요. 그게 무슨 절약이야? 어차피 같이 먹는 건데 한꺼번에 하면 더 싸잖아. 각자 쓰는 것만큼 각자 부담하는 게 더 정확한 절약이에요.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냉장고를 직접 열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미진의 소포장 식재료들만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절약 실행에 들어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3월이 됐고 창문 밖으로 조금씩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서 소포장 식재료만 골라 담았습니다. 1인분 두부, 작은 달걀판, 소용량 된장. 식사는 자기 것만 준비했고 남편 몫은 냉장고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용돈은 3월 1일 이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경조사 알림이 단체 카톡에 올라왔을 때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 대신 미진 자신을 위한 지출은 처음으로 늘렸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제대로 된 커트를 했습니다. 28,000원짜리 정기권이 아니라 6만원짜리 커트로요. 오래 신고 싶었던 운동화도 샀습니다. 월급에서 자기 몫만큼 쓰는 것, 그게 진짜 절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준혁이 귀가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다고. 네. 뭐야? 보내는 거 깜빡했어? 미진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에요. 절약하기로 했잖아요. 용돈은 달라. 어머니 용돈은 당신 어머니 용돈이잖아요. 당신이 보내는 게 맞죠?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잖아. 지금까지는 제가 했죠. 그런데 당신이 씀씀이를 줄이자고 했으니까요. 저는 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용돈이 당신 지출이야? 미진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준혁이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용돈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금액은 미진이 9년간 보내던 금액의 절반이었습니다. 미진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충돌은 시동생 문자로 왔습니다. 형수님,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혹시 선물 준비하셨어요? 미진은 잠시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성 씨, 이번엔 오빠한테 연락해보세요. 저는 요즘 절약 중이라서요. 시동생 답장이 한참 만에 왔습니다. 미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3월 말이 됐습니다.
절약 실행 한 달째였습니다. 준혁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직접 챙겨야 했고, 퇴근 후 저녁도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해결했습니다. 어머니 용돈은 자기 통장에서 나갔고, 동생 경조사도 자기가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이면서 그의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미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진아, 이게 뭐야? 절약하자는 게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 어떤 뜻이었는데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자는 거지. 식사를 굶거나 어머니 용돈을 끊는 게 아니라. 미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쓸데없다고 본 지출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쓰는 돈을 죄다 줄인 건데요. 어머니 용돈은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당신이 내면 되죠. 준혁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밥도 문제야. 집에서 먹는 게 얼마나 싼 건데. 배달값이 얼마야. 당신이 먹을 걸 당신이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먹을 걸 한꺼번에 사는 게 더 싸지 않냐고. 둘이 같이 먹으면 제가 요리해야죠. 요리하는 시간과 노동도 지출이에요. 절약하려면 그것도 계산해야 하지 않아요?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달래고 알아서 챙기고 티내지 않는 것이 미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 최다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진짜 그렇게 했어? 다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남편 반응이 어때? 당황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다희가 눈썹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미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씀씀이를 줄이자고 한 게 나한테 하는 말이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다른 이유? 남편 카드 명세서. 팀 회식 항목이 매달 80만 원에서 많을 땐 120만 원까지 나와. 9년 동안. 다희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사에서 팀 회식이 그렇게 자주 있나? 그걸 물어봐야 할 것 같아. 4월이 됐습니다. 벚꽃이 지고 연초록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 금요일 저녁 미진이 퇴근해서 현관을 여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집안에서 낯선 소리들이 났습니다. 가방 끄는 소리, TV 볼륨, 그리고 시어머니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 현관을 열자 거실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 대형 쇼핑백들. 시어머니 박순자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 박용철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한쪽에 시동생 박준성이 편하게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미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 낮에. 준혁이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며칠 챙겨주러 왔지. 준성이도 마침 쉬는 날이라서. 미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미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를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밥 좀 해줘. 라면만 먹기엔 좀 그렇잖아. 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기 식재료들만 꺼냈습니다. 1인분 두부, 달걀 2개. 그것만 식탁에 올렸습니다. 미진 씨,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것만 준비했어요. 요즘 절약 중이거든요. 준혁 씨 말대로요. 절약?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못 차려줘. 어머니, 준혁 씨한테 말씀해 주세요. 집에 오신 분들 식사는 준혁 씨가 챙길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준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는 게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소파에서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형수님이 밥을 안 해준대. 준성 씨. 미진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제 몫만 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치킨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치킨을 먹으면서 내내 미진을 곁눈질했습니다. 미진은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진아, 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준혁 씨가 절약하자고 했잖아요. 그건 우리 집 살림 얘기고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식비가 늘어나요. 그게 절약이에요?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진은 조명을 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들어온 지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야근, 시아버지는 일찍 취침, 시동생은 친구 약속으로 나가고 시어머니만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든 상태였습니다. 미진은 서재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MD팀에서 일하면서 익힌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감정 없이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 의심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진은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카드 명세서는 결혼 초부터 공유 계정으로 연동해 두었습니다. 처음엔 가게 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팀 회식 항목을 검색했습니다. 명세서에는 회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대신 특정 업체명이 반복됐습니다. 강남구 소재, 회원제, 골프 연습장. 그리고 경기도 인근 골프장 2곳. 매달 결제 금액은 80만 원에서 많을 때는 120만 원 사이. 9년치 명세서를 훑으면서 미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9년 동안 총 지출 추산 약 1억 800만 원. 미진은 그 숫자를 3번 다시 계산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골프 모임이었습니다. 팀 회식이 아니라요. 미진은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둔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9년. 이 집 생활비 대부분을 자기 월급에서 충당하는 동안 남편은 매달 골프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씀씀이가 해프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골프 연습장 멤버십 등록 명세에는 결제자, 외 동반 이용자 항목이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 항목을 들여다봤습니다. 동일한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여성 이름이었습니다. 미진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다희를 만났습니다. 나왔어. 미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숫자. 다희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진이 출력해온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다희가 훑어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 9년이야? 응. 동반 이용자 이름 봤어? 봤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주변 테이블이 시끌벅적했지만 두 사람 사이는 조용했습니다. 다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진아, 변호사 만나야 해. 그로부터 사흘 뒤 시어머니가 짐을 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캐리어를 끌었고 시동생은 형과 형수 사이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빨리 나가겠다며 서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을 나서면서 미진을 한번 쏘아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제 밥만 챙기냐? 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달칵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미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다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다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변호사 얘기 말인데 진짜 갈 거야? 그 전에 먼저 확인이 필요해. 무슨 확인? 미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동반 이용자 이름. 직접 추적해야 할 것 같아. 다희가 조용히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동반 이용자가 동일 인물이고 9년이면 이건 단순한 골프 모임이 아닐 수 있어. 알아. 이혼할 생각이야? 미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4월의 서울 거리였습니다. 점심 인파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바쁘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인이 더 필요해. 확인 방법이 있어? 동반 이용자 이름으로 추적하면 될 것 같아. 다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탐정 소개해 줄 수 있어. 정식으로 운영하는 데야.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줘. 미지는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9년 직장 생활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해줘. 그 주 토요일 미지는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소는 강남 소재 작은 오피스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동준, 40대 중반의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미진이 준비해온 명세서와 캡처 파일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동준이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동반 이용자 이름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건 특이하죠. 일반 직장 회식이면 인원이 매번 달라지는 게 보통이니까요. 맞아요. 증거 수집을 원하신다면 2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미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자기 돈으로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 그런 하늘. 9년이었습니다. 그 9년 동안 미진이 이 남자를 위해 해온 것들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밥을 지은 횟수, 시댁에 보낸 용돈, 명절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 남편 출장 때 챙겨준 간식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버스 안에서 하나씩 낯설어졌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보다 다른 것이 더 선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요. 탐정 의뢰를 맡긴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이동준 탐정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5월의 첫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서미진 씨, 확인됐습니다.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날 저녁 미지는 탐정 사무소에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골프장 주차장에서 나오는 준혁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두 사람. 주차된 차량 안에서의 장면. 미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추적 가능한가요? 카드 내역 기준으로는 최소 4년 이상입니다. 더 이전은 확인이 어렵지만 패턴상 더 길 수 있습니다. 미지는 서류 봉투를 반듯하게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미지는 건물 입구에 잠시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희야, 나왔어.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어? 답장이 30초 만에 왔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점심. 내가 같이 갈게. 다음 날 다희와 함께 찾아간 변호사 이름은 정연아였습니다. 43세, 가사 전문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서초구의 조용한 오피스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미진은 탐정 보고서와 카드 명세서 출력본, 9년치 생활비 지출 정리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연아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외에 재산 분할은요? 혼인 기간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 생활비 지출 정리표를 보면 의뢰인 분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생활비를 부담해왔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네요. 이것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미진이 물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정연아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한 것은 5월 셋째 주였습니다.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부정행위 증거 첨부. 준혁이 소장을 받은 날 저녁, 그는 미진이 퇴근하기 전에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현관을 여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미진아. 미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이 왔어. 네. 알아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미진의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습니다. 당신이 돈 아끼자고 한 날부터 준비했어요.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소장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서류에 사진이 있던데. 네. 그게 오해야. 그냥 회사 선배야. 골프 치는 모임이고. 준혁 씨. 미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MD팀에서 9년 일했어요.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4년 이상 동일 인물과 반복된 동선을 오해라고 하기는 어렵죠. 준혁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송 취하하면 안 돼? 우리 얘기로. 변호사 선임하세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잠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9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무너진 얼굴을 보는 게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그 아픔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9년 동안 아파왔던 것의 연장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준혁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귀가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미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이미 당연해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안부 인사조차 사라졌습니다. 미진은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에 들어와 자기 방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정연아 변호사와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주고받았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혼인 기간 중 자신의 기여분을 수치로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MD팀에서 9년을 일한 사람답게 그 작업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아, 소장 취하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변호사 통해서 진행 중이에요. 상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변호사 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뭐, 변호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라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준혁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원에서는 조정 준비 기일을 잡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최대한 비켜갔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움직였습니다. 6월의 어느 수요일 저녁 미진이 퇴근했을 때 거실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근처 의자에, 시아버지는 소파 구석에, 시동생은 다리를 꼬고 소파 중앙에, 준혁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미진 씨, 앉아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장 취하해요. 가족끼리 이게 뭐야? 취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긴 왜 어려워요. 준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가 9년 동안 매달 골프 모임을 다녔어요. 동일한 여성과 함께요. 그 비용이 9년치 누적으로 약 1억 800만 원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이 집 생활비 대부분을 제 월급에서 냈어요. 시댁 용돈도, 명절 선물도요. 씀씀이가 해프다는 말을 들으면서요. 시어머니가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준혁아, 저게 사실이야?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혁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시동생이 소파에서 일어나 형을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죠. 7월이 됐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양측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미진과 준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 옆에는 그가 선임한 변호사가, 미진 옆에는 정연아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미진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흔들리지 않는 표정. 준혁 측 변호사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정행위 인정은 하되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를 기준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연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9년간 생활비 대부분을 단독 부담했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6대4 의뢰인 우위를 요구합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조정위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미진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진은 한 박자 침묵했습니다. 9년 동안 이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9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에요. 최종 합의서가 조정실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재산 분할 공동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중 미진목 8,400만 원 60%. 총 수령액 1억 2,400만 원. 준혁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진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9년 동안 매일 봤던 손이었습니다. 밥상에서 젓가락을 들던 손, 리모컨을 쥐던 손, 한 번도 설거지를 한 적 없는 손. 펜이 서명란에 닿았습니다. 미진도 서명했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하게. 이혼 신고서를 접수하던 날은 7월 초였습니다. 구청 가족관계 담당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미진은 얇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혁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출입구 앞에서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살아. 미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구청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미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7월의 서울은 뜨거웠습니다. 강한 햇볕이 보도블록을 달궜고 가로수 잎들이 한여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발이 가벼웠습니다. 합의금과 재산분할 수령액 1억 2,400만 원은 일주일 뒤 미진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그 금액을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빚이 청산된 느낌이었습니다. 9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불해온 것들이 이제야 숫자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새 전세로 넣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침실 하나, 작은 거실, 창문에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다희가 도와줬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두 사람은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요. 다희가 맥주캔을 들었습니다. 건배. 뭐로요? 돈 아끼자던 남자 덕에 오히려 돈 번 사람을 위해. 미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자기 웃음소리였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미진의 마포구 아파트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 한강은 회색빛이었지만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구의 밥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아침. 시어머니 용돈 걱정도 시동생 경조사 카톡도 없는 아침.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난 하반기에 새 MD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미진이 직접 기획한 PB 상품이 출시 첫 달에 목표 대비 180%를 달성했습니다. 팀장이 팀원들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미진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9년 전에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고 있었다는 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진 씨, 저 박순자예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한 번만 연락해 줄 수 없어요? 미진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다희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왜? 미진이 입력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데로 골라. 오늘은 내가 살게.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듬해 7월이었습니다. 미진은 그 1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고 퇴근 후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말엔 혼자 마트에 가서 꼭 먹고 싶은 것만 소량으로 골랐습니다. 그 작은 행위가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것만 사는 것이요. 그리고 이듬해 MD팀 연간 평가에서 미진은 팀 내 최우수 사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연봉 협상에서도 처음으로 먼저 숫자를 말했습니다. 4,500만 원이요. 인사팀 담당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4,300만 원이었습니다. 미진은 수락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숫자에서 크게 깎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먼저 말하지 못하다가 처음 말해본 숫자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희와 저녁을 먹으면서 미진이 말했습니다. 다희야, 나 9년 동안 연봉 협상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알아. 매년 그냥 고개 끄덕였잖아. 왜 그랬을까? 다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미진은 그 말을 한동안 되새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혼 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후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님,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남편이 씀씀이를 줄이자는데 저만 줄이는 것 같아서요. 미진은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할 말 있어. 팀장직인 도장을 서랍에 정리하고 기획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 분기 신규 PB 라인업 제안서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어디서 오는지를 읽어내는 것. 그게 미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삶에서도 그 간극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원하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 사이의 간극. 주는 것과 돌아오는 것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을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기획서 첫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메모를 달았습니다.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미진 씨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쓰였어요. 돈 아끼자는 말이 얼핏 들으면 그냥 살림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이 9년 동안 골프 모임에 매달 80만에서 120만 원씩 쓰면서 아내한테는 씀씀이가 해프다고 했던 거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미진 씨가 대단했던 건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로 해볼게요. 딱 한마디 하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말을 남편이 가장 불편해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돌려줬습니다. MD팀 출신답게 데이터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싸웠고 데이터로 이겼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내가 참고 있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서 내가 계속 감당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미진 씨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끼자고 했잖아요. 진짜로 해볼게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혼둥지였습니다.